문제 제기. 중일 태평양 전쟁기 1937년 45년 일본군은 장병의 성적 위안과 성병 예방, 군사 기밀 누설의 방지를 위해 위안소를 설치하고 운영하였다. 일본군 위안부제는 최하층 약소 여성에 대한 국가 남성 가부장 매춘업자들의 성적 지배와 약취의 긴 역사를 전제하고 있다. 동위안부제는 일제 폐만과 더불어 사라진 것이 아니라 1960년대까지 민간 위안부, 한국군 위안부, 미국군 위안부의 형태로 우리 안에 존속했으며 오히려 팽창하였다. 1991년 이른바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발생한 이래 그에 종사한 운동단체와 연구자는 한국 사회에서 펼쳐진 위안부제의 전 역사에 대해 알지 못하였다. 그들은 위안부제의 긴 역사에서 중일 태평양 전쟁기의 일본군 위안제 그 8년의 역사만을 거두절미하여 다룸으로써 지금껏 대다수 한국인을 지배하는 오류의 학설과 환상의 이미지를 생산하였다. 이 안에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가 모두 다 응축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 문제는 한국 여성사, 한국 사회사의 분야로서 그 충분한 연구 성과가 전제되지 않은 채 문제가 제기되어 왔고, 앞 역사도 없고 뒷 역사도 없고 8년간의 역사만 따로 떼내어 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름답게 가꾸어진 장밋빛 장미 정원을 구두발이 짓밟는, 또는 순결한 조선의 처녀의 성에다가 일장기를 꼽는 뭐 그런 식의 그 이미지만으로 이 문제를 다루는 통에 많은 오류의 학설과 환상의 이미지가 생겼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패러그래프, 다음 절은 조선시대의 이 위안부제는 돌발적으로 생긴 것이 아니고 일본에서도 그렇지만 조선에서도 우리 한국에서도 나름의 긴 전사를 갖고 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그 관비라는 천한 신분의 여인이 있었고 그 가운데 한 절반 정도는 기생이었습니다. 이 기생은 자기 지아비가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수령의 침실이나 빈객의 침실에 들어서 성적 위안을 제공하는 그런 그 의무를 세습적으로 진 어느 문명 국가가 결혼한 여인의 성을 그렇게 역으로 동원하는 예가 세계의 다른 나라에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연구를 하면 있겠지요. 그러나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아직은 없습니다. 대단히 특수한 형태의 국가적 부역 체제를 갖고 있었는데 그 중에 그 성적 위안을 역으로 진 기생이라는 천한 신분이 있었는데, 이 신분은 당초 조선 초기에 국경지대에 집을 떠나서 수자리를 하는 군사들을 위해서 설치하라라는 그 세종의 명령에 의해서 전국 각지로 국경지대뿐만 아니라 전국의 340여 거울에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수가 1만 명을 넘었고 18세기 이후에 쇠퇴하긴 했지만은 조선 말기까지 1910년까지 연면하게 존속했는데, 이 하청 천민들에 대한 양반 지배 신분이나 국가 권력의 성약취와 지배는 하청민의 가정윤리, 부부윤리, 정조간에 심각한 제약을 가하였고, 그게 20세기 초에 그와 같은 문화적인 풍토에서 군 위안부제가 또는 공창제가 운영되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절은 일제시대의 공창제입니다.
프랑스나 독일 등 뭐 유럽의 대부분의 나라들은 근대 국가는 공창제란을 운영을 했습니다. 뭐 그렇지 않은 나라도 있지만 대부분의 나라가 그랬고, 이 공창제는 처음부터 국민 상비군의 역시 성병 예방과 성적 위안을 목적으로 해서 생겨난 것이 각 국가의 공창제입니다. 일본도 메이지 유신 이후에 프랑스 등으로부터 이 공창제를 수입을 했습니다. 그것이 1916년에 식민지 조선에 그대로 이식되었다 하겠습니다. 이 공창제에 종사하는 여인은 4가지 부류로 그 직종이 구분되었는데, 창기, 예기, 작부, 여급, 이 4종류였습니다. 그 중에 이 성노동을 전업으로 하는 이 창기가 수용된 적개국서를 가지고 세친 유곽이다 그랬습니다. 또는 일본말로 대자부 했고 했는데, 이 공창제는 역시 특히 그 대자부 유곽업은 그 설치 초기부터 각지의 일본군 주둔 지역과 밀접한 관련성을 맺고 지정되었습니다. 전국의 25개 군데의 주요 도시의 유곽 지역이 설정이 되었는데, 그걸 자세히 지도를 그려보면은 상당 부분 그 지역의 주변에 주둔한 일본군과 일본군 주둔지와 밀접한 관련성을 갖습니다. 따라서 이게 제 이야기가 아니고 이 방면에 전문적인 연구자들, 주로 일본에서 활동하는 일본인 또는 제1조선인 연구자들의 연구 성과입니다만은, 초기부터 공창제는 군 위안부제로서의 성격을 강하게 지니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여인이 창기로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마음대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공적 통제를 받아야 했습니다. 창기업 사유서를 적어야 됐고, 그 다음에는 자기를 수용할 이 유곽의 업주가 연서한 창기 영업 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했고, 그것에 대해서 부모들이 취업에 동의를 해야 됩니다. 취업 동의서가 붙어야 되고, 그 동의서에 인감을 찍어야 되기 때문에 인감증명서, 그리고 그 호주 부모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호적 등본, 그리고 건강진단서, 그리고 대부분의 창기는 창기가 될 때 그 업자로부터 전차금을 받습니다. 그 전차금 계약서와 그리고 전차금 계약서 뭐 등등 이런 서류를 구비해서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허가를 얻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매월 그 영업 실태를 유곽업주는 경찰서장에 보고를 해야 됐고, 또 성병 검진을 받아야 했고, 그리고 장기별로 그 영업 소득의 실태와 무엇보다도 전차금 상환 실적 이런 것들을 세밀하게 경찰서장에 보고를 해야 됐으며, 자기업을 그만둘 때는 함부로 그만두는 것이 아니고 또 그 역시 폐업 신청서를 내어서 허가를 얻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창기는 유곽업주가 모집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영업 허가를 걸고 간판을 내건 주선업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유곽 지역 주변에 뭐 야마토 주선업 뭐 이런 식의 간판을 내건 그 주선업자들이 있었고, 이 주선업자들이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형성을 해서 도시나 농촌의 하청, 천안, 계청의 극빈 가정으로부터 18세 이상이 되어야 영업할 수가 있었습니다. 18세 이상에 된 여인을 모집해서 각 유곽으로 공급했다.
이런 것이 지금 알려져 있는 공창제의 실태입니다. 다음 네 번째는 매춘업의 역외 진출입니다. 이 매춘업은 1931년 만주사변 이후에 만주로 그리고 그보다는 좀 일찍 타이완, 대만으로 그리고 37년 이후에는 중국 관내로 산해관을 넘어 중국 화북 지역, 화중 지역, 화남 지역으로 이렇게 진출을 했습니다. 일본군이 진출하면은 그 일본군의 그 각종 물품을 공급하는 업자들이 뒤를 쭉 따랐는데 그 중에 여인들을 모집해서 대자부 유객업소를 차리는 사람들도 따라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선에 조선뿐만 아니라 일본, 원래는 일본이 가장 많이 나갔죠. 이 매춘업의 역외 진출이 이루어졌고 그 숫자가 자세하게 밝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1940년 1년경이 되면은 국내에서 활동하는 창기, 작부 그리고 예기, 역업 수와 거의 동일한 수가 만주, 일본, 대만, 그리고 상해, 중국 관내에 나가 있었고 42년 이후 일본과 미국이 전쟁을 하자 전선이 동남아와 태평양, 남태평양 군도로 확장이 되자 거기까지 나가는 조선의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매춘업의 역외 진출은 1931년부터 본격화한 이 역외 진출은 동시에 그 일부가 일본군 주변에서의 그 군 위안부로서의 그 성격과 역할을 지닌 것이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일본군 위안부제가 생겨나는 37년이 결코 마른 하늘에서 벼락이 치듯이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 다 이와 같은 역사가 전제되어서 또 공창제를 형성한 여러 가지 제도와 기구와 그런 것들이 전제되어서 생겨난 것이다 하는 그 이야기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5페이지는 일본군 위안부제입니다. 1937년 주로 이 남경 사건을 주요 계기로 해서 일본군은 병사들의 성을 관리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 강하게 부정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남경 사건 때 대규모 학살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일본군의 난폭한 어떤 레이프, 성의 레이프 강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태를 방지를 하기 위해서 일본군은 또 일본 나름의 또 에도 시대 때부터의 윤여옥이라는 전통, 그리고 메이지 시대 이래의 공창제 전통이 있고 해서 그 전통에 기초해서 군 위안소를 일본군이 주둔한 280만 일본군이 주둔한 전 지역에 병사 150명당 한 명의 위안부를 충당하는 방식으로 설치를 했는데, 그 위안소 운영 규칙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제가 조금 전에 이 공창제에 관할 서장의 통제와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 하는 그 점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 점을 확인하고 나서 사료를 읽다가 이거 뭐 둘 다 똑같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연구 성과를 이렇게 많이 뒤지다 보니까 이미 일본에서는 일본 역사학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 군 위안부제가 공창제가 군사적으로 동원되고 재편성된 것에 다름 아니다 하는 이야기가 벌써 한 20년 전부터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저는 잘 몰랐습니다만, 다시 말해서 일반 공창제를 후방으로 해서 그 일부가 전방으로 동원되고 재편성된 것이 일본군 위안부
제도다 하는 것입니다. 이 점은 우리 국내에서 그동안 전혀 의도적으로 관련 운동단체나 연구자들에 의해서 무시되어 온 바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공창제가 군에 의해서 동원되고 재편성된 형태다. 그 관리의 여러 가지 그 실태는 조금 더 다를 바가 없다고 했지만은 그러나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몇 가지 양적인 차이는 있습니다. 성노동의 강도라든가 그 다음에는 민간 공창제에 비해서는 확실히 높고 강했습니다. 그런 만큼 또 상당한 정도로 소득 수준이 높았던 것은 또 사실이고요. 그런 이야기를 5페이지, 6페이지에 걸쳐서 했습니다. 6페이지는 우리 한국인들을 지배하고 있는 몇 가지 통념의 그 오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도 교과서를 보면은 3만 명 내지 20만 명 우리 조선인 위안부가 그런 숫자가 되었다 하고 한때는 20만 설, 요사이는 뭐 3만 명 이상 이렇게 적어 놓고 있는데 이것은 그야말로 아무런 근거 없이 만들어진 환상의 숫자다 하는 것입니다. 1280만 일본군에 150명당 1명이라 했으니까 그 위안부 총수가 나옵니다. 그 중에 일본인이 역시 가장 많았고 일본 여인들이 그 다음에는 또 중국의 전선이 넓었기 때문에 중국 현지의 여성들 그리고 조선인 그리고 동남아 현지인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조선 여인의 비율은 한 2할 정도로 추정되고 있고 그렇게 하면 그 숫자가 나옵니다. 기타 여러 가지 그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제가 자세하게 여기서 시간 관계상 소개시킬 수는 없고 그래서 저는 한 3,600명 정도 되었다. 1942년경을 기준으로 해서 3,200명 정도가 그것도 제 느낌에 좀 약간 많습니다. 한 3,000명 정도라 하면은 적합할 텐데 그래도 좀 더 잡아서 3,600명 정도의 여인들이 각 지역의 위안부로 일본군 위안부로 나가 있었다는 거 하고 두 번째는 강제 연행설입니다. 팔레트나 공장에서 또는 들판에서 일하고 있는 여인들을 소녀를 강제로 납치 연행했다 하는 이것도 이것은 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제기한 일본의 이른바 좌파 역사학자들도 그거 없는 이야기라고 오래전부터 부정해온 것인데 국내에서는 이 운동단체들이 무책임하게 널리 유포한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각 지역에서 활동하는 이 주선업자들이 한 1,000엔 정도의 거액의 전차금을 가난한 극빈 계층의 가부장에게 제시할 때 그 가부장은 그 딸을 그 주선업자에게 내어주는 겁니다. 내어주고 당시 방직 공장에 남자 직공이 월 40원 임금을 받았습니다. 1,000엔 같으면은 2년 30개월에 25개월의 월급이고 오늘날 수준으로 따지면은 상당한 금액이 됐죠. 그 유혹을 더구나 가정윤리가 결여된 이 비정한 극빈 계층의 무책임한 부모들은 그 유혹을 넘지 못하고 딸들을 그 주선업자들에게 내어줍니다. 딸들은 울면서 끌려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발적이냐 강제적이냐 이런 문제를 지금 자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주 문제 제기가 잘못된 것입니다. 가부장 권력이 지배하고 있는 조선시대는 신분이 지배했죠. 이때는 가부장 권력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런 억압적 구조하에서 그 끌려가는 소녀에게 강제가 어디 있고 자발이 어디에 있습니까? 문제 제기 자체가 전혀 잘못된 형태로 지금까지 제기되어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성노예설입니다.
최근에 뭐 이용수 할머니가 내가 왜 성노예냐 뭐 이렇게 강하게 부정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참 아이러니한 느낌이 듭니다만, 노예란 것은 뭔가 선택의 자유가 없는 그와 같은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자료를 보게 되면 최전선에 휘말린 부대의 일부분으로서 부대와 함께 이동했던, 다시 말해서 돌아올래야 돌아올 수 있는 교통편이 없는 그런 소수의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대체로 전차금을 상환한 이후에는 부대 현지의 사령관이나 부대장의 재량으로 다 기회나 권리가 허락된 것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다만 기존에 일본군이 오래전부터 주둔해온 일본이나 대만이나 만주 등에서는 이게 군이 정식으로 개설하지 않은 일반 유각이 군 시설로서 이렇게 겸용되고 있을 때 여인을 통제한 것은 군의 유각의 업주들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공권력의 통제가 상당히 약해서 지금 우리가 여러 위안부들로부터 듣고 있는 그런 비참한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었습니다만은 중국이나 동남아 등 이렇게 37년 이후에 정식으로 개설된 군 위안부 지역에서는 그렇지 않았다는 걸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제 7페이지는 우리 안의 위안부제입니다. 일제와 함께 위안부제는 없어진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 정부는 민간 위안부, 우리가 흔히 하는 사창가의 공탕전에 폐지되었으니까요. 사창가의 여인들을, 성노동을 전업으로 하는 여인들을 위안부, 영어로 prostitute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식적으로 정부 보건사의 통계집에 이 prostitute 위안부라 해서 1966년까지 그런 용어로 prostitute를 규정해 왔고, 그리고 이것이 한국군 6.25 전쟁 때는 한국군에 의해서도 공식적으로 특수위안대가 편성이 되어서 운영이 되었는데, 그 성노동의 강도는 일본군 위안부들보다 더 약간 높은 것으로 일일 한 6회 정도로 이렇게 판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민간의 광범한 위안부가 존재했고, 너무나 가난했고 전쟁과 분단으로 가난했고 여인은 달리 취업할 데가 없는 그런 시대에 이 1960년대만 하더라도 20대 여성의 8%가 길거나 짧거나 한 해에 성병 검진의 대상이 되는 그러한 열악한 상황에서 이 위안부 제도, 사실상의 위안부 제도는 일제시대에 비해서 무려 10배 이상이나 팽창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무엇보다도 우리의 가슴을 오늘날도 아프게 하는 것이 미국군 위안부입니다. 미국군 위안부. 많은 여인들이 이 미국 이 기지촌에서 희생되었고, 저는 경상도 칠곡 외가라는 데서 국민학교 중학교를 나와서 그 사정을 제가 직접 겪어보지는 않아서 모릅니다만 주변에 많은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 부대 주변에 가면은 위안부들의 공동묘지가 있어요. 미군들한테 맞아 죽은 여인들, 무엇보다 약을 먹고 또 철도에 뛰어든 여인들, 그런 이야기들은 제 귀에 늘 자주 들렸던 이야기입니다. 그 비참한 어떤 생활 제가 임신과 유산과 그리고 인공유산과 그리고 입양의 실태를 이렇게 지적함으로써, 한마디로 말해서 저는 숙이지 않고 연구자로서 말씀드리면은 일제 시대의 군 위안부들보다도 훨씬 비참하고 열악했다고 생각합니다. 열악했다. 우리 안에 이런 슬픈 역사가 있는데, 그리고 그것을 제가 미국을 비판하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게 우리 역사의 어두운 그늘이자
또 세계 각 지역의 약소 여성들에게 강요된 운명이에요. 그런 것을 우리가 성찰하는 과제로서 삼고 여성의 인권을 제고하고 성도덕을 맑게 하는 그런 소재로서 이 위안부 문제를 다루어야 하는데 그동안의 운동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걸 마지막으로 8페이지에 여감입니다. 그래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이러한 도덕적 우리 안의 위안부에 대한 역사에 대해서까지 철저하게 눈을 감고 배척하는 오히려 배척을 했습니다. 미국 기지천의 여인과 일본군 위안부는 다르다 하면서 배척을 하면서 뭔가 특권적인 어떤 운동으로서 전개되어 왔는데 그 기초에는 반일 종족주의라는 아주 낮은 수준의 저급한 집단적 감정 내지 역사의식이 있었다. 그것이 곰고 골마서 작품에 이 사태로 지금 터져나왔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